내 이름은 박민철이다. 아니면 적어도 조선인민군 장교였을 때 그게 내 이름이었다. 이제 죽어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국경을 넘은 지 3년이 지난 지금 그 이름은 그냥 예전에 내가 누구였는지에 대한 기억일 뿐이다. 15년 동안 정권을 위해 복무했다. 계급이 있었다. 존경이 있었다.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절대 알지 못할 비밀에 대한 접근권이 있었다. 그리고 15년 동안 규칙만 따르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믿었다. 틀렸다. 다음 30분 동안 세 가지를 말하겠다. 첫째, 정권에 충성스러운 장교가 특권이 있고 접근권이 있고 잃을 게 모든 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10살배기 아들을 21시간 동안 지뢰밭을 통해 끌고 가는 지점에 도달하는지, 한 남자가 단 하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둘째, 비무장지대를 센티미터씩 기어가는 게 어떤 느낌인지. 다음 움직임이 마지막일지 모르는데 몇 시간 동안 의식을 잃었고 거친 지형이 피부를 찢어서 손에서 피가 흐르는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 자유를 향한 모든 미터가 어머니, 아버지, 한때 너를 사랑했던 모든 사람을 파멸시키는데 한 미터 더 가까워지는 걸 아는 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셋째, 왜 불가능한 걸 살아남고 반대편에 도착하고 마침내 안전해진 후에 무너졌는지.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상처 때문도 아니었다. 그런 방식으로 나를 무너뜨릴 거라고 상상도 못했던 무언가 때문이었다. 왜냐하면 그 선을 넘어서 태극기를 봤을 때 승리를 느끼지 못했다. 거기 도달하기 위해 희생한 것에 완전한 무게를 느꼈다. 그리고 그 무게가 거의 나를 파괴했다. 하지만 그 순간을 이해하려면 내가 어떻게 거기에 도달했는지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1978년에 시작된다. 내가 태어난 해 평양에서 성분이 좋은 가족에서 북한에서 살지 죽을지를 결정하는 그 정치적 혈통. 21시간 동안 나는 의식을 잃은 아들을 등에 업고 비무장지대를 기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때마다 아들의 작은 팔이 힘없이 내 등에서 흔들리는 게 느껴졌다. 그런데 마침내 경계선을 넘어서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걸 봤을 때 나는 안도감을 느끼지 못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다. 피로 때문이 아니었다. 온몸을 뒤덮은 상처 때문도 아니었다. 내가 무너진 이유는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당신이 북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것이다. 내 이름은 박민철이다. 15년 동안 나는 조선인민군 장교로 복무했다. 나에게는 계급이 있었고 존경이 있었고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절대 알 수 없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딱 한순간이 있었다. 단 한순간에 그 모든 충성심이 산산이 부서진 순간이. 그리고 그 순간이 나를 아버지로서 절대 내려서는 안 되는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했다. 이것은 정권의 장교가 어떻게 탈북자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죽어가는 아들을 등에 업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지뢰밭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왜 반대편에 도착했을 때 북한을 탈출하는 것이 악몽의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깨달았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내가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내가 북한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나는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으니까. 굶주린 농부도 아니었고 공장 노동자도 아니었다. 나는 시스템의 일부였다. 나는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사람 중 하나였다. 나는 1978년 평양에서 태어났다. 그것만으로도 나는 특권층이었다. 북한에서는 태어난 곳이 인생 전체를 결정한다. 시골 지방에서 태어나면 시골 지방에서 죽는다. 하지만 나는 권력의 중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무기공장의 엔지니어였고 어머니는 군 병원의 간호사였다. 우리는 엘리트는 아니었지만 그 불꽃의 열기를 느낄 수 있을 만큼은 가까이 있었다. 내가 17살이 되었을 때 조선인민군에 징집되었다. 그런데 평범한 징집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 때 한 장교가 우리 학교에 와서 5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내가 그 중 하나였다. 우리에게 성분이 좋다고 정치적 혈통이 깨끗하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네가 아무리 똑똑하든 아무리 열심히 일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다. 어떤 가문에서 태어났느냐. 할아버지는 한국 전쟁 때 군인이었다. 그 말은 우리 가족에게 혁명적 역사가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에게 영원히 닫혀있는 문을 내게 열어주었다.
군대에서 처음 5년은 잔인했다. 육체적 훈련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그것도 비인간적이긴 했지만 진짜 이유는 끝없는 세뇌 때문이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우리를 깨워서 사상학습을 시켰다. 2시간 동안 얼어붙은 바닥에 앉아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실을 암기했다. 졸면 맞았다. 시험에서 틀리면 강제 노역형을 받았다. 조금이라도 의심을 보이면 재교육 수용소로 보내졌다. 나는 빨리 배웠다. 믿는 법을 배운 게 아니라 믿는 척 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왜냐하면 진실은 이거다. 북한에서는 아무도 진짜로 믿지 않는다. 모두가 연기한다. 모두가 역할을 연기한다. 가장 낮은 병사부터 가장 높은 장군까지 우리 모두 우리가 거짓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안다. 하지만 그 거짓이 너무 크고 너무 어디에나 있어서 그것에 맞서는 건 사라지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계속 앞으로 나아간다. 하루하루 악몽이 현실인 척하면서 1998년 5년간의 복무 후에 나는 하급 장교로 진급했다. 20살이었다. 그리고 그 진급과 함께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꿀 무언가가 따라왔다. 제한된 정보에 대한 접근권이었다. 장교가 되면서 나는 일반 주민들이 절대 볼 수 없는 문서들을 보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수십만 명을 죽이고 있는 기근에 관한 보고서, 민간 폭동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명령서. 사실 그건 그냥 절망적인 사람들이 음식을 훔치려는 것뿐이었다.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공개 처형에 관한 지시문. 그리고 여기 북한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게 있다. 군대에 있는 우리는 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걸 안다. 지도자들이 연회를 즐기는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걸 안다. 전체 시스템이 한 가족을 권력에 유지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사기극이라는 걸 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왜냐하면 두려움이 진실보다 강하기 때문이다. 두려움은 너를 마비시킨다. 너를 공범자로 만든다. 너를 삶을 파괴하는 기계의 일부로 만든다. 다음 10년 동안 나는 계급을 올라갔다. 25살의 대위가 됐다. 30살의 소령이 됐다. 진급할 때마다 더 많은 특권이 따라왔다. 더 나은 음식, 더 나은 집,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이 존재하는지조차 모르는 수입품에 대한 접근권, 심지어 작은 텔레비전도 가질 수 있었다. 이론적으로는 국가 선전만 보여주는 텔레비전이었다. 하지만 일부 장교들은 그걸 개조해서 남한 신호를 잡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모든 게 변하기 시작했다. 2008년 어느 밤, 나는 아파트에 혼자 있었다. 아내 지은이가 3살 배기 아들 민준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을 방문하러 갔다. 나는 다음날 야간 근무였기 때문에 집에 남기로 했다. 지루해서 개조한 텔레비전을 켜고 신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걸 찾았다. 남한 채널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화면이 선명했다. 색깔이 생생했다. 그리고 내가 본 것이 나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다. 완전히 평범한 거였다. 평범한 사람들이 웃고 먹고 바보 같은 게임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를 충격에 빠뜨린 건 프로그램 자체가 아니었다. 배경에 보이는 것들이었다. 집들, 거리들, 자동차들, 음식, 모든 게 정상적으로 보였다. 번영하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우리는 평생 동안 남한이 지상의 지옥이라고 배웠다. 남한 사람들이 미제국주의의 부츠 아래에서 살고 있다고, 굶어 죽고 있고 북한과 통일되기를 간청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그 거짓말을 천조각으로 산산조각 냈다. 다음 몇 주 동안 나는 집착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남한 텔레비전을 봤다. 뉴스, 드라마, 다큐멘터리. 그리고 프로그램을 볼 때마다 진실은 더 명확해지고 더 고통스러워졌다. 우리는 속았던 거다. 내 인생 전체가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탈북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왜냐하면 잃을 게 너무 많았으니까. 가족이 있었다. 지위가 있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두려웠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탈북하면 너만 쫓는 게 아니다. 네 가족을 쫓는다. 네 부모를, 네 형제들을, 네 자식들을. 3대가 통째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고 대부분은 굶주림, 고문, 강제 노동으로 죽는다. 그래서 나는 계속 내 삶을 살았다. 계속 충성스러운 장교 노릇을 했다. 계속 당회의에 참석했다. 계속 최고 지도자의 위대함에 대한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뭔가 변했다. 내 충성심이라는 갑옷에
균열이 생긴 거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심연이 될 것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아들이 자랐다. 민준이는 내 전부였다. 기쁨이 사치인 나라에서 그는 내 유일한 진짜 행복의 원천이었다. 그가 노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비록 재활용 쓰레기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더라도 이 악몽 같은 세상에 아직 순수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상기시켜줬다. 하지만 2013년 민준이가 8살이었을 때 모든 걸 바꿀 일이 일어났다. 그해 군대에 대규모 숙청이 있었다. 2년 전 권력을 잡은 김정은이 통제권을 공고히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건 잠재적 위협을 제거하는 걸 의미했다. 수십 명의 장군과 고위 장교들이 반역죄로 체포됐다. 일부는 공개 처형됐다. 다른 이들은 그냥 사라졌다. 나는 직접적인 표적이 될 만큼 높은 계급은 아니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목격할 만큼은 높았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처형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처음은 아니었다. 공개 처형은 북한에서 흔하다. 주민들을 겁주고 순종하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처형당하는 사람은 최 장군이었다. 내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었다. 2년 동안 그의 지휘 아래서 일했었다. 좋은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 시스템 안에서 가능한 한 좋은 사람이었다. 부하들을 존중으로 대했다.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 그를 나만 음악을 들었다고 고발했다. 그게 전부였다. 단지 그것뿐이었다. 우리는 훈련장에 소집됐다. 수백 명의 병사들과 장교들이 목격하도록 강요당했다. 최 장군을 끌고 왔다. 손이 뒤로 묶여 있었다. 고문으로 얼굴이 망가져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걸을 수는 있었다. 그를 총살 집행대 앞에 세웠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 전에 담당 지휘관이 우리에게 소리쳤다. 이것이 조국의 배신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명령을 내렸다. 총이 발사됐다. 최 장군이 쓰러졌다. 그리고 우리 모두 박수를 쳤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기대되는 거니까. 유일한 범죄가 노래 하나를 들은 것뿐인 남자의 처형에 박수를 치는 것. 그날 밤 집에 돌아왔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계속 그의 얼굴이 보였다. 계속 총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탈출을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전히 두려웠으니까. 그리고 머리를 숙이고 규칙을 따르기만 하면 가족을 보호할 수 있다고 아직 믿었으니까. 내가 얼마나 틀렸는지. 2015년 민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아프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냥 감기인 줄 알았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체중이 줄었다. 끊임없이 기침했다. 내려가지 않는 열이 있었다. 우리는 그를 군 병원에 데려갔다. 거기는 민간인들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의사들이 기본적인 검사를 하고는 아마 결핵일 거라고 말했다. 정상적인 나라에서는 완전히 치료 가능한 병이다. 하지만 의료 자원이 거의 없는 북한에서는 사형 선고였다. 오래된 약 몇 알을 주고는 기도하라고 했다. 기도하라고. 무신론 국가에서. 그게 북한 의료의 현실이다. 몇 달이 지났다. 민준이는 악화됐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가끔 피를 토했다. 한때 에너지로 가득했던 아이의 몸은 뼈와 가죽만 남았다. 그리고 나는 접근권과 특권을 가진 군장교가 그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바로 그때 결정을 내렸다. 극적인 순간이 아니었다. 장엄한 음악도 없었고 영감을 주는 연설도 없었다. 훨씬 더 단순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것이었다. 어느 날 밤 민준이의 침대 옆에 앉아서 그가 자는 걸 보고 있었다. 호흡이 얕고 힘들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여기 남으면 죽는다. 데리고 나가려고 하면 우리 모두 죽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기회는 있다. 그리고 그 기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확실한 죽음보다는 나았다. 그래서 결정했다. 탈출할 거라고. 셋 다. 아내와 아들과 나.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던 건 계획이 시작도 하기 전에 무너질 거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결국 우리 중 둘만 그 국경을 넘을 거라는 것. 왜냐하면 탈출 예정일 3일 전에 아내가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나를 그녀와 아들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강요한 일을. 그리고 그 선택이 진짜로 나를 무너뜨린 것이었다. 탈출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주겠다. 몇 주 동안 모든 세부 사항을 계획했었다. 군 장교로서 나는 비무장지대의 상세한 지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 순찰 경로를 알고 있었다. 지뢰밭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다.
경비 교대 시간도 알았다. 생존 가능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있었다. 계획은 단순했다. 비록 믿을 수 없이 위험했지만 새벽 2시까지 기다릴 거였다. 그때가 경비병들이 지쳐서 감시가 가장 느슨해지는 시간이니까. 나는 관료적 실수로 자원 배치가 잘못되어 덜 감시되는 철조망 구간을 알고 있었다. 거기를 통과한 다음 지뢰밭을 몇 시간 동안 기어서 나만이 통제하는 영역까지 도달할 계획이었다. 계산상으로는 18시간에서 24시간이 걸릴 거였다. 음식도 없이, 물도 없이, 아픈 아이와 함께. 하지만 가능했다. 선택한 날짜 일주일 전에 지은에게 계획을 설명했다. 우리는 아파트에 단둘이 있었다. 민준이는 다른 방에서 자고 있었다. 기억난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나를 오랫동안 쳐다봤던 것. 얼굴에 감정이 없었다. 이거 확실한 거야? 마침내 물었다. 민준이를 살릴 유일한 방법이야. 내가 말했다. 여기 있으면 죽어. 너도 알잖아.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필요한 거 뭐든지 할게. 그 말이 나를 안심시켰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조에 뭔가가, 내 눈을 피하는 방식에 뭔가가 나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무시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내 편에 있어야 했으니까. 이게 성공해야 했으니까. 다음 며칠은 조용한 준비의 고통이었다. 최소한의 물품을 모았다. 칼 하나, 작은 나침반, 붕대, 물을 정화할 요오드 알약 몇 개. 찾을 수 있다면 모든 게 내 군복 주머니에 들어가야 했다. 배낭을 매는 건 너무 의심스러울 테니까. 또한 미묘하게 일상을 바꾸기 시작했다. 야간 근무를 더 자주 신청했다. 탈출하는 밤에 내 부재가 즉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상관들에게 잠을 못 자고 있어서 바쁘게 지내는 게 낫다고 말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불면증은 장교들 사이에서 흔하니까. 탈출 이틀 전 민준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낮에 우리가 함께 나가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혼자 대화하고 싶었다. 대동강 근처의 빈 공원으로 데려갔다. 썩은 나무 벤치에 앉았다. 민준아, 내가 가능한 한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아빠가 곧 네가 아주 용감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가 크고 지친 눈으로 나를 봤다. 10살에 이미 노인처럼 보였다. 병이 그의 어린 시절을 훔쳐갔다. 어디 가는 거야? 물었다. 여행을 할 거야. 힘들 거야. 아플 거야. 하지만 끝에는 너 나을 수 있어. 이해해?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말하는 특별한 병원에 가는 거야? 내 심장이 얼어붙었다. 무슨 병원? 엄마가 평양에 어떤 병이든 고치는 특별한 병원이 있대. 우리가 좋은 주민이면 최고 지도자님이 날 거기 보내줄 거래. 선전이었다. 순수한 선전. 그런 병원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리고 존재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절대 제공되지 않을 거였다. 하지만 10살짜리 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 거야. 거짓말했다. 하지만 여행은 비밀이야.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돼. 엄마한테도 때가 되기 전까지는 할 수 있지? 아빠 안아줬다. 그의 몸이 너무 연약해서 너무 세게 안을까봐 두려웠다. 병 냄새가 났다. 몸이 망가지는 사람에게서 나는 달콤하고 역겨운 냄새. 사랑해 민준아. 다 잘 될 거야. 모든 게 무너지기 전에 아들과 나눈 마지막 평온한 대화였다. 다음 날 밤, 지은이 이상하게 행동했다. 불안해했고 목적 없이 아파트를 돌아다녔다. 여러 번 창문을 바라보는 그녀를 봤다. 마치 뭔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괜찮아? 물었다. 여행 때문에 긴장돼. 나를 보지 않고 대답했다. 정상이야. 나도 긴장돼. 그때 그녀가 돌아서서 나를 똑바로 봤다. 눈에 눈물이 있었다. 민철아, 만약 안 되면? 만약 우리 잡히면? 안 잡혀. 느끼는 것보다 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난 지형을 알아. 시스템을 알아. 우리 해낼 거야. 그럼 우리 부모님은? 당신 가족은? 몇 주 동안 피해왔던 질문이었다. 진실은 우리가 성공적으로 탈출하면 우리 가족들이 체포될 거라는 거였다. 고문당할 거고 아마 처형되거나 수용소로 보내질 거였다. 3대 처벌. 그게 북한의 법이다. 어머니, 아버지, 지은이의 부모님, 아마 사촌들도 모두 우리의 탈북 대가를 치를 거였다. 알아.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민준이는 우리가 여기 남으면 죽어. 아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해. 그리고 난 아들을 선택해. 지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그게 우리의 마지막 진짜 대화였다. 다음 날
모든 게 폭발했다. 정오였다. 나는 군사기지 사무실에 있었고 중요하지 않은 문서들을 검토하고 있었다. 머릿속은 계획뿐이었다. 36시간 후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도망치고 있을 거였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1시간처럼 느껴졌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다. 2명의 국가보위부 요원이 들어왔다. 그들 뒤에 내가 어렴풋이 아는 대령이 있었다. 박민철 소령. 대령이 말했다.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피가 얼어붙었다. 왜요? 무슨 일인데요? 지금 저항할 선택지가 없었다. 일어섰다. 다리가 거의 나를 지탱하지 못했다. 계획을 알고 있나? 우리가 발각됐나? 누가 밀고 했지? 나를 내가 잘 알지만 들어가 본 적 없는 건물로 데려갔다. 보위부 본부였다. 사람들을 신문하러 데려가는 곳. 많은 이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는 곳. 창문 없는 방에 나를 넣었다. 금속 테이블 하나, 의자 2개, 천장에 매달린 벌거벗은 전구. 관료적 공포의 모든 클리셰.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기다렸다. 침묵 자체가 고문의 한 형태였다. 머릿속이 1000가지 시나리오를 훑었다. 어떻게 발각됐지? 지은이와 민준이는 어디 있지? 벌써 체포됐나? 마침내 문이 열렸다. 제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계급장이 없었다. 나쁜 신호였다. 보위부 신문관들은 계급장을 달지 않는다. 누가 권력을 가졌는지 모르게 해서 두려움을 주려고 내 앞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파일을 놓았지만 열지 않았다. 박소령. 시작했다. 왜 여기 계신지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동무. 흥미롭군요. 그럼 제가 밝혀드리죠. 당신 부인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와서 걱정스러운 정보를 주었습니다. 당신이 의심스럽게 행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품을 비축하고 있다고. 아들과 비밀 여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국경 지역 지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순간 세상이 멈췄다. 지은이, 내 아내, 내 아들의 어머니, 우리를 밀고 했다. 내 가족은 어디 있습니까? 간신히 말했다. 안전합니다, 지금은. 당신 부인은 당에 대한 충성심으로 보상받고 있습니다. 당신 아들은 의료 관찰 중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그때 모든 걸 이해했다. 지은이가 거래를 한 거였다. 우리를 밀고 하는 대가로 그녀와 우리 확대 가족들에 대한 관용을 받은 거였다. 아마 민준이에게 더 나은 의료 서비스도 약속받았을 거다. 그리고 그녀는 믿었다. 수년 동안 우리를 천천히 죽여온 정권이 갑자기 자비를 베풀 거라고 믿은 거다. 얼마나 순진한가. 얼마나 끔찍하게 순진한가.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했다. 제 아내가 혼란스러워한 겁니다. 아들의 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 행동을 오해한 것 같습니다. 신문관이 웃었다. 친근한 미소가 아니었다. 박소령, 우릴 바보로 알지 마십시오. 당신 부인이 아주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줬습니다. 날짜들, 시간들, 경로들,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 아주 명확합니다. 침묵을 지켰다. 상황을 나아지게 할 말이 없었다. 하지만 계속했다. 당신 부인은 당신이 근본적으로 당에 충성스럽다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아들을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절망적인 반응이었다고. 그리고 우리는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기다렸다. 이건 함정이었다. 분명히 그래야 했다. 오늘 밤 집으로 돌아갈 겁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연락하려 하거나 잠재적 공범자들에게 경고하려 하거나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당신 아들은 죽습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당신 부인도 이미 지시받았습니다. 그녀도 정상적으로 행동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며칠 동안 당에 대한 충성심을 증명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과는 가혹할 겁니다. 나를 보내줬다. 그냥 그렇게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할지 보고 싶어서라는 걸 알았다. 누구에게 연락할지, 정말 공범자가 있는지. 충격 상태로 집까지 걸어갔다. 도시가 다르게 보였다. 더 회색이었다. 더 억압적이었다. 마치 벽들 자체가 나를 향해 닫히고 있는 것 같았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가 거기 있었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민준이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우리는 서로를 봤다. 우리 사이의 침묵이 어떤 소리보다 더 시끄러웠다. 우리 가족들을 보호하려고 한 거지. 마침내 말했다. 민준이를 보호하려고 한 거야. 대답했다. 그 비무장지대에서 우리 모두 죽었을 거야. 당신도 알잖아. 그럼 여기서 천천히 죽는 걸 선호하는 거네.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시들어가는 걸 보는 거. 살 기회를 주는 걸 선호한 거야. 보위부 요원들이
내가 협조하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준다고 약속했어. 웃었다. 쓰디쓰고 공허한 웃음이었다. 그리고 믿었어? 우리가 본 모든 것 이후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이후에? 그게 우리의 유일한 진짜 선택지였어. 아니, 우리에게 선택지가 있었어. 그리고 넌 그걸 파괴했어. 그녀가 울기 시작했다. 당신이 그렇게 하도록 둘 수 없었어. 우리 아들을 지뢰밭으로 데려가도록 둘 수 없었어. 난, 그럼, 하나 물어볼게. 끊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정말 우리를 정상적으로 살게 둘 것 같아? 이게 끝났다고 생각해? 그녀의 눈에서 봤다. 밀고 하는 순간 이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걸. 공황과 절망으로 행동했고, 이제 아마 어쨌든 모두를 파멸시켰다는 걸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 민준이 방바닥에서 잤다. 그가 숨쉬는 걸 봤다. 폐가 액체로 차오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힘들고 축축한 소리. 그리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다. 포기할 수 있었다. 졌다는 걸 받아들일 수 있었다. 지은이와 내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동안 아들이 천천히 죽는 걸 볼 수 있었다. 아니면 상상도 못할 일을 할 수 있었다. 새벽 3시에 결정을 내렸다. 정권이 내가 포기하길 기다리고 있다면 놀라게 해줄 거였다. 지은이가 가족으로서 탈출할 기회를 파괴했다면 민준이하고만 탈출할 거였다. 그리고 그날 밤 바로 할 거였다. 그들이 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시간을 갖기 전에 미친 짓이었다. 성공 가능성은 극히 낮았다. 하지만 민준이가 북한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은 0이었다. 조용히 일어났다. 민준이를 담요로 감쌌다. 그가 잠깐 깼다. 혼란스러워했다. 쉿, 속삭였다. 비밀 여행 시간이야. 기억하지?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 반쯤 잠들어서 지은이가 자고 있는 방을 지나쳤다. 일부는 그녀를 깨우고 싶었다. 내가 무엇을 하는지 말해주고 싶었다. 우리와 함께 갈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녀를 믿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그녀가 온다면 아마 또 밀고 할 테니까. 아들을 안고 아파트를 나섰다. 밤 공기가 차갑했다. 거리가 텅 비어 있었다. 그리고 도시 외곽으로 몇 주 동안 연구했던 지역으로 걸어가면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다. 이게 우리의 유일한 기회였다. 국경을 넘거나 시도하다 죽거나. 하지만 그때 내가 몰랐던 건 21시간의 지옥이 돼 그 걸음을 시작하면서 민준이가 단지 병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게 아니었다는 거였다. 뭔가 다른 게 있었다. 내가 아파트를 나오기 전에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한 것. 그리고 비무장지대 한가운데서 몇 시간 후에 그걸 발견했을 때 우리 둘 다 목숨을 잃을 뻔했다. 첫 1시간의 걸음은 비교적 쉬웠다. 아직 도시 경계 안에 있었고 내가 잘 아는 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민준이는 내 품에서 계속 잠들어 있었다. 병 때문에 깃털처럼 가벼운 몸. 몇 분마다 호흡을 확인했다. 내 가슴에 닿는 약한 움직임을 느끼면서 거리는 어두웠다. 평양에는 일관된 가로등이 없다. 고위 관료들이 사는 주요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가 살던 변두리 동네에서는 어둠이 동맹이자 적이었다.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부터 숨겨주지만 모든 그림자를 위협처럼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버려진 검문소를 지나쳤다. 기술적으로는 사람이 있어야 했지만 이 시간에 경비병이 근처 어딘가에서 자고 있을 거라는 걸 알았다. 하급 병사들은 야간 근무 내내 깨어 있을 만큼 충분한 음식을 받지 못한다. 그게 북한 군대의 더러운 비밀 중 하나다. 경비 초소의 절반은 그냥 거칠애일 뿐이다. 40분 후 도시 외곽에 도착했다. 여기서부터 진짜 위험이 시작됐다. 평양과 비무장지대 사이에는 약 150km의 다양한 지형이 있다. 농지, 작은 마을들, 군 검문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경 자체를 앞두고 있는 배제구역. 계획은 주요 도로를 피하고 들판을 통과하는 거였다. 더 느리고 더 힘들지만 훨씬 더 안전했다. 도로의 검문소들은 밤에도 활성화되어 있고 새벽 3시에 잠옷 입은 아이를 안고 있는 군 장교는 즉시 의심을 살 테니까. 그래서 논으로 들어갔다. 지형은 위험했다. 최근 관계로 땅이 젖고 미끄러웠다. 민준이를 안고 미끄러져 넘어지지 않으려면 매 걸음마다 완전한 집중이 필요했다. 침묵은 절대적이었다. 가끔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나 땅 위에 내 무게가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만 깨뜨렸을 뿐. 2시간의 걸음 후 팔이 타기 시작했다. 민준이는 가벼웠지만 쉬지 않고 몇 시간 동안 10kg이라도 들고 있는 건 고통스럽다. 어깨가 안도를 갈구하며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지나가는 매 순간이 도시의 상대적 안전에서 한 분 더 멀어지는 거였고
우리의 부재가 발각될 순간에 한 분 더 가까워지는 거였다. 새벽 5시 30분.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다. 새벽은 내 적이었다. 빛과 함께 들판 일꾼들이, 정규 군사 순찰이, 모든 곳에 눈들이 올 테니까 다음 밤까지 숨을 장소를 찾아야 했다. 멀리 작은 구조물이 보였다. 농기구 창고였다. 아마 도구나 비료를 보관하는 데 쓰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근처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썩은 씨앗 자루와 녹슨 도구들만 가득했다. 들어가서 뒤에 문을 닫았다. 새벽빛이 나무 벽의 틈새로 스며들었다. 민준이를 조심스럽게 바닥에 놓았다. 내 재킷을 베개로 사용하면서. 그때 뭔가 이상한 걸 알아챘다. 민준이가 너무 조용했다. 호흡이 평소보다 더 얕았다. 심지어 진행된 결핵을 가진 사람치고도. 그리고 이마를 만졌을 때 차가웠다. 몇 달 동안 있었던 타오르는 열이 아니라 차가웠다. 부드럽게 흔들었다. 민준아, 일어나. 반응이 없었다. 공황이 주먹처럼 배를 강타했다. 더 세게 흔들었다. 민준아, 눈 떠! 눈꺼풀이 약간 움직였지만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의식은 있지만 겨우였다. 마치 약에 취한 것처럼. 그리고 이해했다. 지은이가 뭔가를 먹인 거였다. 어떤 진정제나 약을. 그를 계속 재우기 위해서. 아마 내가 그를 납치했을 때 그가 순진하게 자고 있었다는 자신의 이야기를 쉽게 만들려고. 아니면 그녀의 왜곡된 논리로 우리가 실패하고 죽을 때의 의식이 없는 게 그에게 더 자비로울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동공을 확인했다. 확장되어 있었다. 진정의 또 다른 징후. 조용히 욕했다. 그녀가 뭘 먹였는지, 얼마나 먹였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되돌릴 방법도 없었다. 할 수 있는 건 오직 계속 나아가고 효과가 자연스럽게 사라지기를,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키기 전에 바라는 것뿐이었다. 그날을 어둡고 악취나는 창고에서 보냈다. 문을 감시하는 것과 민준이의 호흡을 모니터링하는 것을 번갈아 하면서 밖에서 목소리나 발걸음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어붙었다. 준비하면서 뭘 위해? 싸울? 달릴? 반쯤. 의식 없는 아이와 함께라면 진짜 선택지가 없었다. 그날 아무도 창고에 들어올 필요가 없기를 바라는 것뿐이었다. 운이 내 편이었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 마침내 밤이 다시 내렸을 때 오후 8시쯤 움직여야 한다는 걸 알았다.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진정제 효과가 줄어드는 것 같았다. 민준이가 가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고 약하게 팔을 움직였다. 다시 안아 올렸다. 이번엔 더 힘들었다. 하루 종일 씻고 굳을 시간을 가진 근육들이 모든 움직임마다 항의했다. 하지만 대안이 없었다. 창고에서 나와 북극성을 이용해 방향을 잡았다. 남쪽으로 비무장지대를 향해 가야 했다. 계산상으로는 아직 80, 100km가 남았다. 다음 6시간은 고통과 결의의 흐릿한 기억이었다. 더 많은 들판을 건넜다. 2개의 작은 마을을, 넓은 홀을 그리며 돌아서 피했다. 한 번은 군사 순찰이 50m도 안 되는 거리를 지나가는 동안 나무 뒤에 20분 동안 숨어 있어야 했다. 새벽 2시쯤 민준이가 마침내 완전히 깼다. 아빠? 목소리가 약하고 혼란스러웠다. 어디 있어? 쉿. 비밀 여행 중이야. 기억하지? 아주 조용히 해야 해. 목말라. 물이 없었다. 가져올 계획이었지만 예정보다 일찍 떠나야 했던 급함이 주머니에 있는 것만 가져갔다는 걸 의미했다. 칼, 나침반, 붕대, 요오드 알약, 물도 없었다. 음식도 없었다. 알아, 곧 물 찾을 거야. 조금만 더 용감할 수 있지? 내 어깨에 대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안도하게도 물었다. 나만 사람들 보러 가는 거야? 멈춰 섰다. 나만 사람들에 대해 뭘 알아? 엄마가 누군가랑 얘기하는 거 들었어. 아빠가 우리를 남한 사람들한테 데려가고 싶어 한다고 했어. 진짜야? 그 순간 결정을 내려야 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이게 단지 임시 의료 여행이라는 환상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아니면 정직할 수 있었다. 진실을 이해하기에 충분히 큰 사람으로 대할 수 있었다. 정직을 선택했다. 나만에 가는 거야. 거기서 너 치료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서는 사람들이 자유로워. 뭐로부터 자유로워?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항상 두려워하는 것, 믿지 않는 걸 믿는 척하는 것, 죽을 필요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걸 보는 것. 민준이가 조용히 이걸 처리했다. 그리고는 나를 무너뜨리면서 동시에 희망을 준 말을 했다. 아빠, 우리 시도하다가 죽어도 괜찮아. 적어도 시도는 했잖아.
10살이었다. 겨우 10살. 그런데 이미 많은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게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다. 우리 안 죽어. 느끼는 것보다 더 확신에 차서 말했다. 약속할게. 걷기 시작한 지 이틀째 밤 새벽 5시에 마침내 비무장지대를 앞두고 있는 배제 구역에 도착했다. 여기서 지형이 극적으로 바뀌었다. 더 이상 세심하게 관리된 농지가 없었다. 대신 야생식물, 표시 없는 지형, 그리고 지뢰에 대한 녹슨 경고 표지판들이 있었다. 여기가 여행의 가장 위험한 부분이었다. 비무장지대 자체는 약 4km 폭이고 지뢰, 폭발 함정, 철조망, 양쪽에 무장 순찰로 가득 차 있다. 한국 전쟁 종전 이후 수천 명이 건너려다 죽었다. 하지만 나에게는 이 점이 있었다. 지식이었다. 군 장교로서 이 지역의 상세한 지도를 연구했다. 극도로 위험하지만 기술적으로 통행 가능한 경로가 있다는 걸 알았다. 전쟁 중에 사용된 옛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을 따라 있는 지뢰들은 50년대에 부분적으로 제거됐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지만 생존 확률이 다른 지역보다 미세하게 높았다. 문제는 어둠 속에서 그걸 찾는 거였다. 30분 동안 지도에서 외운 표식들을 찾았다. L자 모양으로 휘어진 특정 나무, 초록이끼 얼룩이 있는 큰 바위, 사실은 무너진 벙커의 잔해인 흙무덤. 마침내 찾았다. 그리고 거기 새벽빛에 간신히 보이는 오솔길이 있었다. 진짜 오솔길은 아니었다. 주변 지역보다 약간 더 단단한 땅의 선에 가까웠다. 수십 년 전 군인들의 부츠가 땅을 압축한 곳을 표시하면서 하지만 충분했다. 민준아, 몇 시간 만에 처음으로 그를 땅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이제 가장 힘든 부분이 와. 더 이상 안고 갈 수 없어. 기어야 해. 그리고 내가 기는 곳을 정확히 따라와야 해. 알겠지? 1미터라도 벗어나면 지뢰를 밟을 수 있어. 그의 눈에서 두려움을 봤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넌 내가 아는 가장 용감한 아이야. 말했다. 함께 할 거야. 한 걸음씩. 넌 할 수 있어. 기는 자세를 취했다. 민준이가 뒤에 자리 잡았다. 작은 손들이 내 재킷 뒷부분을 잡으면서 그리고 기기 시작했다. 첫 몇 미터는 무서웠지만 관리할 만했다. 땅이 단단했고 천천히 갔다. 무게를 싣기 전에 손으로 조심스럽게 지형을 느끼면서 뒤에서 민준이가 속도를 맞추려고 하면서 힘들게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15분 후 지형이 바뀌었다. 더 부드러워지고 더 불안정해졌다. 그리고 이유를 봤다. 어떤 침식이나 산사태가 원래 길을 바꾼 구역에 도착한 거였다. 이 지역의 지뢰들이 흙과 함께 움직였는지 아니면 원래 위치에 남아있는지 알 방법이 없었다. 앞으로의 모든 센티미터가 우리 목숨을 건 도박이었다. 아빠, 무릎 아파. 뒤에서 민준이가 신음했다. 알아, 아들. 나도 조금만 더. 하지만 조금만이 아니었다. 지뢰밭을 통해 4km를 기는 건 몇 분이 걸리지 않는다. 몇 시간이 걸린다. 모든 작은 소음, 땅 질감의 모든 작은 변화가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할 수 있는 지속적인 긴장의 시간들. 해가 완전히 떴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노출됐다. 북한 순찰이 우리를 보면 질문 없이 쏠 거였다. 남한 순찰이 우리를 먼저 보면 북한 침투자로 착각하고 역시 쏠 수 있었다. 오전 8시쯤 민준이가 쓰러졌다. 더 못해 아빠. 못해. 돌아서서 봤다. 손이 피를 흘리고 있었다. 손바닥 피부가 거친 지형에서 찢어졌다. 무릎도 똑같이 심했다. 그리고 나를 무너뜨린 일을 했다. 울기 시작한 거다. 크게는 아니었다. 조용히 해야 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하지만 눈물이 먼지투성이 볼을 타고 흘렀다. 입술이 억눌린 흐느끼며 떨리면서 민준아 속삭이며 그에게로 기어 돌아갔다. 날 봐, 날 봐. 눈물 가득한 눈이 내 눈을 찾았다. 넌 내 인생에서 만난 가장 강한 아이야. 내가 훈련시킨 어떤 군인보다도. 왜인지 알아? 그들은 아프지 않아. 수년 동안 고통받지 않았어. 하지만 넌 그랬어. 그런데도 계속 나아가. 넌 전사야, 민준아. 진짜 전사. 진짜? 진짜. 그리고 전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 1시간만 더 줄 수 있어? 딱 1시간. 그 후에는 약속할게. 다시 안아줄게. 피 묻은 손등으로 얼굴을 닦았다. 1시간, 1시간. 계속 기었다. 하지만 1시간이 아니었다. 3시간이었다. 왜냐하면 비무장지대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지형이 더욱 위험해졌으니까. 어떤 지점에서는 배를 깔고 기어야 했다. 가능한 한 땅에 평평하게.
절조망이 우리 위반 미터도 안 되는 곳에 쳐져 있었으니까. 한순간 손이 땅에 묻힌 금속 물체에 닿았다. 즉시 얼어붙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흙을 쓸어서 만진 것을 드러냈다. 지뢰였다. 오래되고 녹슨 지뢰. 아마 50년대의. 그리고 내 손이 바로 그 위에 놓여 있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민준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천천히 밀리미터씩 손을 들어 올렸다. 지뢰는 폭발하지 않았다. 아마 수십 년 후에 결함이 있었을지도, 아마 내 손의 압력이 작동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을지도, 아니면 그냥 운이 좋았을지도 중요하지 않았다. 계속 나아갔다. 정오쯤 뭔가 바뀌었다. 지형이 약간 아래로 경사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멀리 식물 사이로 간신히 보이는 내 심장을 뛰게 만든 것을 봤다. 태극기가 걸린 감시탑. 민준아, 속삭였다. 보여. 반대편이 보여. 고개를 들었다. 눈이 내 시선을 따라갔다. 다 왔어? 거의. 아마 2km 더. 하지만 그 2km가 가장 길었다. 왜냐하면 이제 구원을 볼 수 있었으니까. 모든 미터가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민준이는 저항의 한계에 도달하고 있었다. 호흡이 불규칙해졌다. 가끔 기침을 했고 매 기침마다 약간의 피가 나왔다. 몸이 무너지고 있었다. 조금만 더. 계속 말했다. 조금만 더. 오후 3시. 아파트를 떠난 지 19시간 후. 민준이 안에 뭔가가 꺼졌다. 눈이 유리처럼 변했다. 움직임이 기계적이 됐다. 마치 순수한 본능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경계선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기절했다. 이번에는 진정제가 아니었다. 몇 달의 병과 이제 몇 시간의 극도의 육체적 노력 후에 마침내 항복한 그의 몸이었다. 안아 올렸다. 이제 보이든 말든 상관없었다. 쏘든 말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건 오직 그 선에 도달하는 것뿐이었다. 다리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모든 걸음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다. 한 걸음씩 등에 의식 없는 아들을 업고 그리고 온몸을 긴장시키는 소리를 들었다. 목소리들, 한국어로 말하는, 하지만 북에서, 남에서 얼어붙었다. 어디서 오는지 판단하려고. 그리고 봤다. 두 명의 제복 입은 인물이 약 100m 떨어진 곳에 대한민국 육군 제복을 입고 있었다. 도착했다. 손을 들었다. 항복이나 도움 요청에 보편적 신호. 그리고 남은 목소리로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제 아들이 도움이 필요해요. 군인들이 즉시 무기를 내게 겨눴다. 하지만 쏘지 않았다. 대신 한 명이 무전기로 말하는 동안 다른 한 명은 무기를 겨눈 채 유지했다. 잠시 후 더 많은 군인들이 왔다. 나를 둘러쌌다. 거의 처리할 수 없는 명령을 소리쳤다. 손들이 내 등에서 민준이를 가져갔다. 다른 손들이 나를 무릎 꿇게 강요했다. 무기를 찾아 수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장교 계급장을 단 누군가가 다가왔다. 내 눈을 보며 한국어로 물었다. 탈북자입니까? 네, 간신히 말했다. 그리고 제 아들은 병원이 필요해요. 제발. 장교가 다른 군인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즉시 민준이를 안고 대기 중인 차량으로 달려갔다. 이제 안전합니다. 장교가 말했다. 둘 다 안전합니다. 그때서야, 오직 그때, 내가 막 한 일이 진짜로 나를 강타했다. 21시간, 150km 이상을 건넜다. 활성 지뢰밭을, 아픈 아이와 함께, 그리고 살아남았다. 다리가 무너졌다. 무릎을 꿇었고, 그리고 앞으로 손이 남한 땅을 쳤다. 그리고 흐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도의 눈물이 아니었다. 아직은. 왜냐하면 그 순간 뒤에 남겨둔 모든 게 현실이 됐으니까. 지은이 다시는 볼 수 없을 부모님, 아마 이미 체포되고 있을 친구들, 동료들, 내가 아는 유일한 삶. 모든 게 사라졌다. 그리고 지옥을 탈출했지만 천국을 찾았는지 아니면 그냥 다른 종류의 연옥을 찾았는지 몰랐다. 왜냐하면 남한 군인들이 그 순간 내게 말하지 않은 것, 그들이 알 수 없었던 것은 진짜 도전이 남한에 도착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였다. 진짜 도전은 여기 도착하기 위해 내가 한 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였다. 그리고 그 짐은 내가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나를 괴롭힐 것이었다. 북한 탈북자 처리센터로 데려갔다.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특별히 존재하는 곳이다. 국경을 넘은 난민들, 지쳐있고 트라우마를 입었고 입고 있는 옷과 짊어진 이야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민준이와 즉시 분리됐다. 그게 가장 힘들었다. 21시간 동안 그를 가까이 두고 내 가슴에 닿는 모든 숨결을 느끼고 내 품에 있는 한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알았는데 그를 나에게서 떼어내는 건 사지를 잃는 것 같았다. 긴급 의료 처치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말했다. 당신도요. 하지만 먼저 몇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질문은 3시간 동안 계속됐다. 어디서 왔나? 군 계급은? 군대 이동에 대한 정보가 있나? 군사시설에 대해? 핵 프로그램에 대해? 왜 탈북했나? 언제 결정했나? 누가 또 알고 있었나? 왜 부인은 함께 오지 않았나? 모든 걸 기계적으로 답했다. 머릿속은 다른 곳에 있었다. 민준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의사들이 그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발견했는지 궁금해하면서 지은이를 생각하고 있었다. 보위부 요원들이 내가 아들과 함께 사라진 걸 발견하는 순간을 상상하면서 부모님을 생각하고 있었다. 한밤중에 그들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을 시각화하면서 하지만 한 질문이 그 몽상에서 나를 깨웠다. 박소령, 당신의 탈북으로 보복을 당할 수 있는 확대 가족이 북한에 있습니까? 신문관을 봤다. 중년 남자였다. 중립적인 표정으로 태블릿에 메모를 하고 있었다. 네, 말했다. 어머니와 아버지, 아내의 부모님, 아마 몇몇 사촌들, 어쩌면 더. 그들이 체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이해하십니까? 이해합니다. 그리고 그게 당신을 막지 못했습니까? 질문이 비난하는 것처럼 들렸다. 비록 어조는 중립적이었지만 그리고 정직한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었다. 북한에서 보내는 매 순간 제 아들은 조금씩 더 죽어갔습니다. 남아서 아들이 확실히 죽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가족이 대가를 치를 걸 알면서 그를 살리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을 선택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저를 비겁자로 만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괴물로 만들지도. 하지만 그를 선택했습니다. 신문관이 고개를 끄덕이고 뭔가를 적고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다. 3시간 후 마침내 의료실로 데려갔다. 검사를 받았다. 심각한 탈수, 손과 무릎에 여러 열상, 온몸에 타박상, 극도의 피로. 하지만 생명을 위협하는 건 없었다. 제 아들은요? 나를 돌보던 의사에게 물었다. 어떻습니까? 의사가 망설였다. 그 망설임이 한마디 하기 전에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걸 말해줬다. 아드님은 진행된 결핵이 있습니다. 폐가 심각하게 손상됐습니다. 또한 심각하게 영양실조여서 면역 체계가 약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진정제에 노출된 것 같은데 이게 여행 중 상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살겠죠. 살릴 수 있죠. 또 다른 망설임의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에서는 절대 받지 못했을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위중합니다. 위중하다는 말이 장례식 종소리처럼 머릿속에 울렸다. 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진정제를 투여받고 있습니다. 의사들이 안정시키고 있습니다. 몇 시간 후에 볼 수 있습니다. 방을 줬다. 작았지만 깨끗했다. 깨끗한 시트가 있는 진짜 침대가 있었다. 뜨거운 물이 나오는 욕실, 나무들이 보이는 마당이 내다보이는 창문, 회색 건물에 그려진 선전이 아니라 진짜 나무들. 침대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추위나 육체적 약함 때문이 아니었다. 24시간 만에 처음으로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떨렸다. 다음 행동이 없었다.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 그냥 기다리는 것뿐.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게 한 번에 나를 강타했다. 눈을 감았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였다. 마지막으로 봤을 때 탈출 3일 전에 짧게 방문했었다. 군 배급에서 아껴둔 여분의 식량을 가져갔다. 언제나처럼 나를 보고 기뻐하셨다. 민준이에 대해 물으셨고 거짓말했다.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넌 좋은 아버지야. 거친 손으로 내 볼을 만지며 말씀하셨다. 내 아들은 너를 가져서 운이 좋아. 이제 어머니는 아마 어딘가 감방에 있을 거였다. 신문 받고 있을, 고문당하고 있을, 내 배신의 대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얼굴이 보였다. 평생을 그 무기공장에서 일하며 보낸 조용한 남자. 머리를 숙이고 규칙을 따르며 절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 절대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한 일 때문에 그의 삶이 끝났다. 전 동료들의 얼굴들이 보였다. 수년 동안 함께 복무한 남자들. 일부는 아마 지금 신문 받고 있을 거였다. 내 계획을 알고 있었는지, 공범이었는지 질문받으면서 일부는 아마 단지 연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받고 있을 거였다. 그리고 지은이의 얼굴이 보였다. 그게 가장 아픈 이미지였다.
왜냐하면 그녀와는 배신이 상호적이었으니까. 그녀가 먼저 우리를 밀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후에 그녀를 버렸다. 그녀가 보고한 실패한 탈출의 결과를 혼자 마주하도록 두고 갔다. 지금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을까? 나를 막지 못한 걸로 비난할까? 내가 민준이를 데리고 가는 걸 허락한 걸로? 아니면 더 나쁘게 처음부터 공범이었다고, 밀고가 거짓이었다고 말할까? 그 시스템에서는 이길 방법이 없었다. 그녀에게도 누구에게도 침대에 누웠다. 매트리스가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웠다. 15년 동안 딱딱한 군용 침대에서 잤었다. 이건 이상하게 느껴졌다. 퇴폐적이었다. 죄책감이 들었다. 자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지뢰밭이 보였다. 녹슨 지뢰 위에 놓인 내 손이 보였다. 쓰러지는 민준이가 보였다. 작고 부서진 몸이 땅에 떨어지는, 총알이 죽이기 직전 순간에 최 장군 얼굴이 보였다. 2시간 동안 뒤척인 후 간호사가 문을 두드렸다. 박소령님, 아드님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일어나서 거의 넘어질 뻔했다. 몸이 아직 여행에서 회복되지 않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간호사를 따라 하얗고 멸균된 복도를 지나 유리창이 있는 방에 도착했다. 아내 민준이가 병원 침대에 있었다. 팔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모니터들이 옆에서 부드럽게 삐삐거렸다. 하지만 눈은 떠져 있었다. 그리고 내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웃으려고 했다. 아빠,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을 잡았다. 너무 작고 너무 연약했다. 해냈어, 민준아, 해냈어. 우리 나만에 있어? 응. 그리고 넌 나아질 거야. 여기 의사들은 진짜 약이 있어. 너 치료할 거야. 약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엄마는? 엄마는 언제 와? 질문이 칼처럼 나를 관통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10살짜리 아이에게 어떻게 어머니가 배신했다고 설명하나? 그녀가 자신의 가족보다 시스템을 선택했다고? 아마 다시는 못 볼 거라고? 엄마는 뒤에 남아야 했어. 마침내 말했다. 하지만 널 많이 사랑해. 그리고 네가 건강하길 바라. 그게 사실인지 확신이 없었다. 어쩌면 지은이는 정말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어쩌면 수년간의 선전과 두려움에 왜곡된 그녀의 마음속에서 탈출 계획을 밀고 하는 게 우리를 보호하는 방법이었을지도. 아니면 그냥 겁에 질려서 비겁함으로 행동했을지도. 절대 알 수 없을 것이다. 보고 싶어. 민준이가 말했다. 산소 마스크 때문에 목소리가 흐릿했다. 알아. 나도. 그리고 그건 진실이었다.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배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웠다. 두려움이 그녀를 앗아가기 전에 여자를 그리워했다. 민준이가 어렸을 때 함께 놀던 어머니를 그리워했다. 함께 조용히 앉아있던 밤들을 그리워했다. 말이 필요 없었던. 왜냐하면 둘 다 그곳에서 단지 존재하는 것의 무게를 이해했으니까. 아빠, 민준이가 내 생각에서 나를 끄집어내며 말했다. 나 잘했어? 충분히 용감했어? 무너졌다. 그게 나를 완전히 파괴한 질문이었다. 왜냐하면 이 10살짜리 아이가 피 흘리는 손으로 지뢰밭을 기어갔고 아버지가 부탁했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고통과 공포를 억눌렀고 대부분의 어른들보다 더 성숙하게 죽음의 가능성을 받아들였는데 여전히 충분히 잘했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으니까. 눈물이 마침내 왔다. 여행 내내 나오게 하지 않았었다. 21시간 동안 걷고 기는 동안에도 안 됐다. 신문 동안에도. 방의 고독 속에서도. 하지만 지금 내 아들이 충분히 용감했는지 묻는 걸 보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완벽했어. 흐느끼며 말했다. 넌 우리 모두 중에서 가장 용감했어. 너무 자랑스러워서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웃었다. 산소 마스크 뒤에서도 튜브로 가득 찬 몸으로도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가치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내게 무엇을 희생시켰든 상관없었다. 누가 대가를 치렀든 상관없었다. 평생 짊어질 죄책감이 상관없었다. 민준이는 살아있었다. 그리고 기회가 있었다. 하지만 그때 전에 나와 얘기했던 의사가 방에 들어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박소령님, 얘기해야 합니다. 밖에서요. 어조가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 말해줬다. 일어났다. 민준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의사를 복도로 따라갔다. 결핵 치료는 오래 걸릴 겁니다. 시작했다. 최소 6개월의 집중적인 항생제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병이 얼마나 진행됐는지, 면역 체계가 얼마나 약해졌는지 때문에 생존율은 멈췄다. 적절한 말을 찾으면서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직접적으로 물었다. 60%입니다. 초기 치료에 잘 반응하면 65%일 수도 있습니다. 60%. 모든 걸 걸었다. 삶들을 파괴했다. 가족을 파멸시켰다. 60%의 기회를 위해서. 하지만 0보다는 낫네요. 의사보다는 나 자신에게 말했다. 네, 북한에서는 확률이 0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진짜 기회가 있습니다. 진짜 기회. 그게 내가 원했던 전부였다. 싸웠던 전부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방으로 돌아갔다. 너무 부드러운 침대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한 것의 모든 무게가 나를 짓누르도록 했다. 어머니를 위해 울었다. 아버지를 위해 울었다. 지은이를 위해 울었다. 시스템보다 한 아이를 선택한 내 결정에 대가를 치를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다시 해야 한다면 정확히 똑같은 결정을 내릴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사랑을 위해 삶들을 파괴하려는 의지가 나를 동시에 괴물이자 아버지처럼 느끼게 만들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을 탈출하는 것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거니까. 여행에서 살아남는 것만이 아니다. 살아남기 위해 해야 했던 것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거다.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파괴한 삶들의 무게를 짊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무게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냥 짊어지는 법을 배울 뿐이다. 다음 6개월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긴 달들이었다. 하지만 또한 희망이라는 단어가 진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운 달들이기도 했다. 그리고 배운 것이 우리가 뒤에 남겨둔 것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이 새로운 세상에서 내가 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도 바꿨다. 남한에서의 첫 며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이상한 날들이었다. 어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비록 많았지만 단순한 것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 때문이었다. 남한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기지만 나에게는 거의 기적 같은 것들. 처음 슈퍼마켓에 갔을 때 입구에서 10분 동안 얼어붙어 있었다. 통로마다 음식이 있었다. 진짜 음식. 국가가 통제하는 배급이 아니라 본 적 없는 과일들, 투명한 플라스틱에 포장된 고기들, 다양한 종류의 빵만을 위한 선반 전체. 나이든 여자가 거기 서서 입을 벌리고 모든 걸 바라보는 나를 보고 괜찮냐고 물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다.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음식을 본 적이 없다고 어떻게 설명하나? 조국에서는 지도자들이 연애를 즐기는 동안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괜찮습니다. 마침내 말했다. 그냥 너무 많아서요. 이해하는 듯 웃었다. 아마 알았을 거다. 아마 다른 탈북자들에게서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있었을 거다. 하지만 음식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해하는데 몇 달이 걸린 더 깊은 자유들이 있었다. 어깨 너머를 보지 않고 생각하는 걸 말할 수 있는 자유. 어떤 검문소에서든 보여줄 신분증 없이도 거리를 걸을 수 있는 자유. 당에 대한 꾸며낸 죄를 고백하는 자아 비판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 그런데 그 모든 자유와 함께 예상치 못한 것이 왔다. 외로움. 북한에서는 끊임없는 상호 감시 속에서 살았다. 이웃이 너를 밀고할 수 있었다. 동료가 너를 보고할 수 있었다. 심지어 가족도 배신할 수 있었다. 지은이가 했듯이. 하지만 적어도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았다. 규칙은 명확했다. 위험은 알려져 있었다. 여기 남한에서는 자유가 각자가 자신의 세상에서 사는 걸 의미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았다.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건 또한 아무도 네가 하는 걸 진짜로 신경 쓰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다른 방식으로 보이지 않았다. 처음 2달은 대부분 처리센터에서 보냈다. 사회복지사가 배정됐다. 이민서라는 젊은 여성이었다.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걸 도와줬다. 망명 신청 서류들, 법적 신원을 확립하는 문서들,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수업들. 천천히 하세요. 끊임없이 말했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완전히 적응하는데 최소 1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는 적응할 1년이 없었다. 일을 찾아야 했다. 배정받은 작은 아파트 비용을 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위해 거기 있어야 했다. 처음 6주를 병원에서 보냈다. 의사들은 즉시 공격적인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매일 방문했다. 허락되면 하루에 2번씩도 침대 옆에 앉아서 책을 읽어줬다. 진짜 책들. 문학으로 위장한 선전이 아니라 처음으로 서양 동화를 읽어줬을 때 페이지 중간에 나를 멈췄다. 아빠, 이거 진짜야? 동화? 아니, 픽션이야. 아니, 내 말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쓸 수 있어? 수령님에 대해 말하지 않고? 그리고 거기 있었다. 간단한 질문으로 증류된 그의 이전 삶의 완전한 무게. 그에게는 10년의 삶 동안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선전이었다. 모든 책, 모든 노래, 모든 텔레비전 프로그램, 모두 정권을 찬양하도록 설계된, 목이 메이는 걸 느끼며 말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 쓸 수 있어. 어떤 세상이든 상상할 수 있어. 뭐든 질문할 수 있어. 자유로울 수 있어. 조용히 처리했다. 그리고 내 심장을 무너뜨리는 말을 했다. 엄마도 이런 이야기들 읽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답이 없었다. 지은이에 대한 소식은 3주째에 왔다. 공식적으로가 아니라 탈북자 네트워크를 통해서 최근에 탈출한 누군가가 소문을 들었다. 내 탈북 후 지은이는 며칠 동안 신문받았다. 공모 혐의로 당국에 충분히 일찍 경고하지 않았다고, 내가 아들을 납치하는 걸 허용했다고 고발당했다. 결국 풀려났지만 평양 외곽의 공장에서 일하도록 보내졌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으로 위장한 강제노동. 그리고 부모님은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 지은이의 부모님과 함께 3대 처벌. 정확히 내가 알았던 그대로. 소식을 들었을 때 놀라지 않았다. 느꼈다. 확인을. 계산했던 대가가 정확했다는 확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삶들을 파괴했다는 확인. 그리고 다시 할 거라는 확인. 하지만 그걸 아는 게 덜 아프게 만들지는 않았다. 4주째에 민준이가 병원에서 퇴원했다. 상태는 안정적이었지만 적어도 6개월은 더 약을 먹어야 했다. 의사들은 예상보다 치료에 더 잘 반응했다고 말했다. 생존율이 거의 80%로 증가했다. 투사예요. 주치의가 웃으며 말했다. 이렇게 어린데 이렇게 강한 생존 의지를 가진 사람은 드물어요. 그 아이가 여기 오기 위해 견뎌야 했던 걸 안다면 이유를 이해할 텐데. 아파트로 이사했다. 작았다. 욕실과 간이, 주방이 있는 방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우리 것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안전했다. 첫날 밤, 민준이와 나는 바닥에 앉아서 편의점에서 산 라면을 먹었다. 너무 짜고 아마 건강하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자유의 맛이었다. 아빠, 민준이가 젓가락으로 면을 감으며 말했다. 우리 이거에 익숙해질 수 있을까? 뭐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에. 질문이 예상보다 더 세게 나를 강타했다. 왜냐하면 맞았으니까. 여기서도 안전해도 내 일부는 여전히 한밤중에 누군가 문을 두드릴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내 일부는 여전히 거리를 걸을 때 어깨너머를 확인했다. 내 일부는 여전히 그 끊임없는 과각성 상태로 살고 있었다. 그게 단지 북한에서 존재하는 방식이니까. 모르겠어. 인정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두려움이 더 작아질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자유는 더 커질 거야.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동안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사는 것보다 더 많이 살았던 사람의 지혜로 이걸 받아들이며 다음 몇 달은 끊임없는 학습 과정이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워야 했다. 대중교통 시스템을 헤쳐나가는 법을 배워야 했다. 북한 군사 경험이 아무 가치가 없는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는 법을 배워야 했다. 결국 공장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화려하지 않았다. 급여가 낮았다. 하지만 정직했다. 그리고 내가 번 모든 원은 내 것이었다. 국가 것이 아니라 내 것. 어떤 날들은 다른 날들보다 더 힘들었다. 내가 한 것의 무게가 나를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한밤중에 땀을 흘리며 깨는 순간들. 그 지뢰밭으로 돌아가 있는 꿈을 꾸고서 어머니의 얼굴을 보고 그녀를 구할 수 없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하는 순간들. 민준이를 살리기로 선택했고 그 선택이 다른 이들이 대가를 치르는 걸 의미했다고. 그런 어두운 순간들에 매트리스에서 평화롭게 자고 있는 민준이를 봤다. 호흡이 맑고 일정했다. 아팠던 날들의 힘겨운 헐떡임과 너무 달랐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이건 가치가 있었다. 이 삶은 가치가 있다. 도착한 지 6개월 후 민준이가 마지막 건강검진을 받았다. 의사들이 엑스레이, 혈액 검사, 폐 기능 검사를 했다. 1년처럼 느껴진 일주일 동안 결과를 기다렸다. 마침내 병원으로 다시 전화를 받았을 때 의사가 미소로 우리를 맞았다. 축하합니다. 결핵이 완전 관해 상태입니다. 아드님이 완치됐습니다. 완치. 절대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단어. 민준이가 나를 봤다. 그 큰 눈으로. 이제 병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 찬. 그리고 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희생,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짓누르는 죄책감의 순간, 모든 게 절대적으로 가치가 있었다. 그날 밤 진짜 식당에 가서 축하했다. 아파트에서 인스턴트 음식이 아니라 메뉴가 있는 진짜 식당. 불고기와 김치찌개와 하얀 쌀밥을 주문했다. 민준이가 한 번도 먹어본 적 없는 것처럼 먹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다. 국가의 기아라는 그림자가 모든 한 입을 괴롭히지 않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아빠, 입에 고기를 가득 넣고 말했다.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어? 웃었다. 매일은 아니야. 하지만 가끔 특별한 날이 있을 때. 뭐가 특별한 날로 쳐져? 오늘 말했다. 오늘은 충분히 특별해. 저녁 후에 동네를 걸었다. 따뜻한 여름밤이었다. 거리는 가로등과 상점의 네온, 불빛으로 밝았다. 가족들이 산책했다. 커플들이 손을 잡았다. 아이들이 부모님보다 앞서서 웃으며 뛰었다. 모든 게 너무 정상적이었다. 너무 평범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별했다. 아빠, 걸으면서 민준이가 말했다. 우리가 뒤에 남겨둔 아이들 생각해? 질문이 나를 놀라게 했다. 무슨 뜻이야? 북한의 아이들, 아직 거기 있는, 괜찮을까? 어떻게 답할지 생각했다.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진실로부터 그를 보호할 수 있었다. 아니면 정직할 수 있었다. 항상 그에게 했던 것처럼 정직을 선택했다. 아니, 말했다. 대부분은 괜찮지 않아. 굶주려. 두려워해.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통제하는 시스템 아래에서 살아. 그럼 왜 우리는 나올 수 있었는데 그들은 안 돼?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자원을 가졌기 때문이야. 탈출 경로에 대한 지식이 있었어. 검문소에 대한 정보가 있었어. 그리고 모든 걸 절박한 이유가 있었어. 그를 봤다. 너였어. 내 이유는 걸으면서 이걸 처리했다. 그리고 물었다. 언젠가 모두 탈출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쩌면 언젠가 시스템이 무너질 거야. 어쩌면 언젠가 진짜 변화가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멈췄다. 신중하게 말을 선택하며. 그때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가능한 한 가장 충만하게 우리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어쩌면 우리 이야기를 공유하면 사람들이 거기서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도울 수 있어. 세상이 잊지 않도록 우리 이야기할 거야. 언젠가 준비되면, 네가 준비되면. 한동안 침묵 속에서 걸었다. 그리고 민준이가 이 6개월 동안 얼마나 성숙했는지 깨닫게 만드는 말을 했다. 엄마는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한 것 같아. 무서웠던 거야. 그리고 무서우면 가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게 돼. 맞았다. 지은이는 두려움으로 행동했다. 가족을 잃을 두려움,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이 사랑이 극복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마비시켰다. 맞아, 말했다. 그리고 언젠가 내가 왜 한 걸 했는지 이해할 수 있길 바라.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다르게 선택한 거야. 다시 볼 수 있을까? 모르겠어. 어쩌면, 하지만 그걸 기다리며 살면 안 돼. 여기서, 지금, 현재를 살아야 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계속 걸었다. 아버지와 아들,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에서. 하지만 천천히 집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우리 삶을 바꾼 그 21시간을 되돌아보면 그때 이해하지 못했던 걸 이해한다. 우리를 구한 건 비무장지대를 건너는 물리적 행위가 아니었다. 시도하기로 한 결정이었다. 말하기로 한 선택이었다. 억압 속에서 무릎 꿇고 사는 것보다 자유를 위해 싸우다 죽는 게 낫다. 왜냐하면 그게 북한 탈출에 대한 진실이니까. 지리에 관한 게 아니다. 지뢰나 철조망이나 총든 경비병에 관한 게 아니다. 출생부터 정권이 머릿속에 넣는 정신적 사슬을 끊는 것에 관한 거다. 네가 무력하다고 말하는 사슬, 선택지가 없다고. 시스템이 너무 크고, 너무 강력하고, 너무 뿌리 깊어서 도전할 수 없다고. 진짜 탈북은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단 하나의 생각으로 시작된다. 이렇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생각이 들어오면 지워질 수 없다. 잘한다. 확장된다. 너를 바꾼다. 나를 충성스러운 장교에서 절망적인 아버지로 바꿨다. 명령을 따르는 사람에서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으로, 시스템이 무적이라고 믿는 사람에서 진짜 힘은 국가에 있지 않고 모든 게 걸렸을 때 우리가 하는 개인적 선택에 있다는 걸 이해하는 사람으로. 끔찍한 대가를 치렀나?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었나? 그렇다. 다시 할 거냐? 망설임 없이.
왜냐하면 매일 밤 민준이를 재울 때, 건강하고 생명과 가능성으로 가득 찬 얼굴을 볼 때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아니까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다. 윤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건 확실하다. 하지만 나에게는 옳았다. 내 아들에게 옳았다.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명에게 옳았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해야 할 거다. 그날 밤 이후로 3년이 지났다. 민준이는 13살이다. 중학교에 다니고 있다. 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언젠가 의사가 되는 꿈을 꾼다. 나 같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라고 말한다. 나는 이제 다른 탈북자들이 남한 생활에 적응하는 걸 돕는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그들과 내 이야기를 공유한다. 힘들 거라고 말한다. 죄책감은 절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고. 어떤 날들은 포기하고 싶을 거라고. 하지만 가치가 있다고도 말한다. 모든 힘든 순간, 모든 잠 못 이룬 밤, 모든 죄책감의 무게, 선전에 중독되지 않은 공기를 숨쉴 자유를 위해 가치가 있다. 자신의 생각을 생각할 자유를 위해, 독재자의 허락 없이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자유를 위해, 그리고 새로운 탈북자들이 북한이 그리운지 물을 때 진실을 말한다. 뒤에 남겨둔 사람들이 그립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립다. 가끔 지은이도 그립다. 아니면 적어도 두려움이 그녀를 무너뜨리기 전에 여자가. 하지만 장소는 그립지 않다. 시스템은 그립지 않다. 끊임없는 공포 속에서 사는 것도. 왜냐하면 그 지뢰밭을 21시간 동안 기어가면서 뭔가를 배웠으니까. 자유는 장소가 아니다. 선택이다. 매일 일어나서 자신의 조건으로 살기로 결정하는 선택. 대가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선택. 확률이 불리해도 싸우는 선택. 그리고 그 선택. 그 단순하고 무서운 선택이 모든 걸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다.